예, 안녕하십니까?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강원도 국제 포럼에서 지금 열리고 있는 이 세션은 코로나19 팬데믹 시국에서 나타난 여러 가지 장애인들에 대한 분리배제에 관련한 실태와 앞으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어떻게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내용으로 이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발제를 해주실 분은 드라가나 시릭 밀로바노빅님의 지난 발제가 있겠는데요. 드라가나 시릭 밀로바노님은 현재 국제장애인 인권연대 유럽 사무소 이사직을 수행하고 계시면서 국제장애인 권리 유럽 사무국 국장님을 역임하고 계십니다. 밀로바노님의 발제를 제일 먼저 들어보겠는데 이 밀로바노님은 현재 여기에 오시지 않았고 줌으로 발제를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밀로바노 시릭 드라가나 시릭 밀로바노님을 소개합니다. 네. 박수로 좀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Thank you very much. Good morning, good 네, afternoon. 안녕하십니까. 세계 곳곳에 계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런던에서 지금 접속해 있습니다. 제가 혹시 시간대가 달라서 실수를 할 수도 있겠는데 양해 부탁드립니다. 오늘 함께하게 되어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는 국제장애인 인권연대에서 지금 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저희 연대가 여러 조직들과 컨소시엄을 구축을 하여서 인권 모니터링을 하게 되었는데요. 특히 저희 연대는 격리시설에서의 장애인들에 대한 모니터링을 단행을 하였습니다. 2,000개가 넘는 그런 국가를 대상으로 해서도 모니터링을 한 바 있는데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우리가 그동안 했던 모니터링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직접 방문을 할 수가 없었고 각종 봉쇄령 때문에 그리고 격리실에 더욱더 깊숙하게 은폐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방문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상황이 어떠한지 이러한 거주시설이나 격리시설, 각종 시설에서 장애인의 인권 상황이 어떠한지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인권 상황이 어떠한지에 대해서 파악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여러 권익기관들이 구성한 컨소시엄의 후원을 받아서 인권 기반의 모니터링을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총 7개의 권익기관이 4월 20일부터 설문을 시작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조사를 하게 되었던 것이 장애인들에게 있어서 코로나19가 어떤 영향을 미쳤고 여기에 대한 국가들이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에 대한 독립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생명권과 보건과 필수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이 어느 정도 보장이 되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국가들이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파악하고자 이 모니터링을 하게 되었고요. 특히나 취약성이 코로나 시대에는 더더욱 또 고도화되었기 때문에 상황들을 파악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생활 거주 시설이라든지 또 예를 들어서 뭐 자택에 물론 거주하는 분들도 계시겠습니다만 공동 주거 환경에 있는 자들, 아동들, 고령인들, 무주택자들, 또 농촌에 거주하는 자들까지도 대상으로 하여서 모니터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해당 모니터링은 3가지의 정보원을 활용을 했습니다. 정부로부터의 공식적인 정보도 수집을 하였고 또 국가 인권 모니터링 메커니즘을 통해서 정보를 득하였으며 장애인과 대표 단체들의 증언 등을 바탕으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정부로부터의 정보나 국가인권 모니터링 메커니즘에서 우리가 득한 정보는 충분치 않았습니다. 따라서 본 보고서 같은 경우에는 장애인들과 그들을 대표하는 단체들의 증언들이 주축을 이뤘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해당 모니터는 25개 언어로 출간이 되었고
저희 DRI 네트워크 전역에 걸쳐서 배포가 되었습니다. 3개월 동안 응답 결과를 수집을 하였습니다. 총 2,152건의 답변을 받았습니다. 134개 국가의 곳곳에서 이제 답변을 제출해 주셨는데요. 상당히 글로벌한 설문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장애인들이 응답한 내용들이 참으로 많았고 또 그들의 대표 기관들도 많은 답변들을 제출하였으며 그뿐만 아니라 어떤 서면 증언도 저희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3,000건이 넘는 서면 증언 건도 저희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장애인들과 또 장애인들의 가족 구성원들이 팬데믹을 겪는 동안에 어떤 과정과 어떤 경험을 했는지에 대한 서면 증언도 받았습니다. 저희는 보고서를 발표하는 과정에서 받았던 응답 결과를 바탕으로 긴급 성명도 발표를 한 바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라고 느껴서 이렇게 설문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긴급 성명을 저희가 발표를 했습니다. 워낙에 시급한 문제여서 그러하였는데요. 우선 첫 번째는 시설들에서의 이런 비극적인 인권 남용을 종식해야 된다는 긴급 성명이었습니다. 여러 국가들을 살펴보면 팬데믹에 의해서 가장 큰 영향을 받았던 사람들은 바로 시설에 입소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치안 당국과 경찰의 폭력에 노출되었던 사례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통행 제한이라든지 또한 봉쇄령으로 인하여서 그 과정에서 경찰 내지는 치안 당국의 폭력의 대상이 되는 그런 사례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종식을 하고 식약, 의약품 및 기타 생활 필수품에 대한 접근성을 보장을 해야 한다라는 그런 긴급 성명을 장애인들의 증언을 바탕으로 하여서 긴급하게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함께 특정 거주 시설, 특히 로마니아에서의 거주 시설에서의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라고 해서 촉구한 바 있습니다. 왜냐하면 해당 시설에서는 코로나19 치료를 즉각적으로 제공하지 않았기에 관련돼서 촉구하는 긴급 조치도 촉구한 바 있습니다. 자, 그럼 모니터의 몇 가지 발견한 사실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이번 팬데믹에 대응함에 있어서 장애인의 권익을 보호하는 충분한 조치를 취하는데 국가들이 압도적으로 실패했다라는 점입니다. 이는 부국이건 빈국이건 간에 마찬가지의 상황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 국가의 개발의 정도는 여기에서 영향을 미치지 않았습니다. 국가들의 개발의 정도와 수준과 무관하게 많은 국가들에서 이 방면에서는 미비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정말로 안타깝고 불편한 그런 진실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캐나다나 독일, 영국과 같은 이런 선진국에서도 이런 사례들이 많이 보고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많은 정부들이 이 방면에서는 실패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가장 흔하게 나타났던 그 실패 중에 하나가 바로 국가적으로나 세계적인 차원에서 모두 이런 집합적 대응에 장애인을 진정으로 포함시키지 못했다는 점을 들 수가 있습니다. 팬데믹에 대응하는 데 있어서도 보통 장애 관련 단체와 다른 시민사회 단체가 주된 역할을 맡았다는 점도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좋은 모범 사례들이 발견되었던 그런 국가들을 보면 대부분 다 시민사회 내지는 장애단체들이 주도했다라는 점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 정부가 했던 것이 아니라는 점이 안타깝게도 확인이 되었습니다. 해당 보고서는 웹사이트에도 저희가 올렸기 때문에 이후에 제가 어디에서 확인하실 수 있는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해당 보고서는 4가지의 주제를 바탕으로 해서 작성이 되었습니다. 저희가 각종 응답 결과를 분석을 해서 4가지의 항목으로 분류를 하였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시설 입소 장애인 보호를 위한 부족한 조치, 두 번째는 지역사회 지원망의 치명적 그리고 중대한 붕괴, 세 번째는 장애인 중 충분치 대변되지 못한 집단에 대한 불균형적 여파, 그리고 마지막은 헬스케어에 대한 접근의 부재, 이 4가지 항목으로 나누어서 보고서가 작성이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간략하게나마 각각 4가지 주제별로 몇 가지 사례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주제는 시설 입소 장애인 보호를 위한 조치가 과연 취해졌는지의 여부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상황을 살펴보니 응답자의 3분의 1 이상이
이 시설 입소자들의 어떤 생명권 내지는 건강 안전권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가 전혀 취해지지 않았다라고 응답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이 아동들 같은 경우의 경우 아동들이 머물고 있는 이런 생활학교들 같은 경우에는 44%가 어떤 조치도 받지 못했다라는 점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리고 증언들을 저희가 자세히 살펴보았는데 특정 시설에서는 영양실조와 탈수가 또 방치가 되었다라는 점, 시설이 충분히 직원들이 없었고 사실상 침대는 송장들이 누워 있었고 일부는 바닥에 누워 있었고 기저귀를 3겹이나 차고 있으며 탈수 증상을 보였던 입소자들이 많았다라는 그런 사례들도 저희가 확인을 하였습니다. 바로 퀘벡의 사례였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시설 안에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정보도 제대로 얻을 수가 없었고 상황에 대한 충분한 감독 관리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확인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이 거주 시설에서의 그런 장애인들 같은 경우에는 직접 증언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이런 시설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을 알거나 내지는 이런 시설에서 일하는 사람을 아는 경우들, 이런 경우들을 통해서 증언이 들어왔던 경우들이 많았지 실제로 여기 입소한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증언을 하지 못했던 경우들이 많다라고 느꼈던 것이 여기서는 증언들이 많이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련돼서 살펴볼 수 있었던 것이 코로나19에 대해서 제대로 된 감염 관리가 제공이 되지 않았고 특히나 사회 심리적 영향에 대해서 과소평가되었다라는 그런 응답 결과도 들은 바 있습니다. 그다음 우간다의 사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격리와 각종 사회적인 제한으로 인하여서 많은 공포와 정신적인 고통, 불안, 그리고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에 대한 불확실성이 상당히 팽배했다. 그리하여서 신경쇠약과 자살 시도의 사례들이 더 늘어났다라는 그런 응답 결과가 나왔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들이 이제 격리가 되면서 어떤 느낌을 받게 되는지에 대한 증언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이 지역사회 지원의 엄청난 치명적 붕괴의 하나의 사례로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요. 새로운 상황으로 인해서 상당 부분의 접근성이 떨어졌다는 점을 여기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또 가족이나 자선단체에 억지로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는 그런 이야기도 하고 있는데요. 한 이탈리아의 응답자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 엄마가 탈진으로 인해서 사망을 하면 나는 엄마의 도움이 없이는 나도 마찬가지로 죽게 될 것 같다라는 그런 응답을 한 사례가 있었고요. 그리고 충분히 대변되지 않은 집단들에 대한 불균형적인 여파가 있었다는 점, 특히 장애 아동들과 그들의 가족들 같은 경우에는 충분한 그런 교육에 대한 접근을 하지 못했다라는 점을 들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소녀와 여성들, 장애 여성들과 장애 소녀들 같은 경우에는 각종 학대의 생존자임에도 불구하고 관련된 서비스를 받지 못했다. 외상을 치유할 수 있는 서비스를 받지 못했다라는 응답 내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무주택자들 같은 경우에도 전체 대응에 있어서 완전히 배제가 되었던 경우들이 참으로 많았다는 점, 내지는 일부 정신병동이나 정신시설로 강제로 입소하도록 되었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한 바 있고, 더불어서 어떤 오지 내지는 농촌 지역에서의 장애인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조치도 취해지지 않았다는 그런 답변도 있었습니다. 그다음 헬스케어에 대한 접근성의 부재입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물론 코로나19 전에도 물론 문제였었겠습니다만 특히 코로나 상황에선 더더욱 심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 영국의 응답자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생학적 프로그램으로 인하여서 은밀하게 사람들에게 어떤 협의도 없이 심폐소생술 금지 태그를 사람들의 침상에다 붙였고, 더불어서 어떤 발달장애라든지 고령인들에게 있어서는 이러한 심폐소생술 금지 DNR을 협의 없이 붙이는 사례들이 있었다라고 응답을 하였습니다. 제가 여기에 있는 각종 공고사항들을 다 말씀드릴 수 있는 시간은 없을 것 같습니다만 그 중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3가지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긴급 탈시설 계획을 제정을 하고 이행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애인들과 장애단체들이 이야기를 하듯이
시 긴급 탈시설 계획이 필요하다는 점이고 특히나 팬데믹 중 그리고 그 이후에 시설 입소를 즉각적으로 금지해야 된다는 점 그리고 시설에 들어가는 각종 재원을 지역사회 지원과 서비스로 전환을 해야 된다는 첫 번째 권고사항이 있고요. 두 번째는 장애인과 또한 장애 단체들의 완전한 참여와 의미 있는 관여와 리더십을 보장을 해야 된다는 점, 특히 코로나19 대응에 있어서의 계획과 의사결정 과정에 그들의 동참을 가능케 해야 된다는 권고사항입니다. 더불어서 아동들과 또 장애 있는 청년들, 그들의 가족들과 보호자들이 이런 팬데믹에 대응하는 데 있어서의 각종 정책을 설계하고 이행하는 데 유의미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는 권고사항이고요. 세 번째 권고사항은 장애 포용적인 긴급 대응책이 마련이 되어야 된다는 점이며 장애인들에 대한 개별적인 니즈와 이 다양한 니즈를 충족을 해야 된다는 점입니다. 특히나 장애인들 중에서는 교차적 차별과 배제를 겪는 집단들이 있습니다. 여성과 소녀들, 장애 여성과 장애 소년들, 그리고 소녀들, 그리고 농촌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장애인들, 청각장애와 또한 난청의 장애인들, 시청각 장애를 갖고 있는 장애인들과 또 지적, 또 사회심리적 장애와 또 자폐증을 앓고 있는 장애인들에 대한 충분한 배려가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생명권과 건강권과 자유권에 대한 이것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 그리고 특히나 일반의와 전문의와 응급의 진료에 대한 공동의 접근성, 식량의약품, 생활필수품에 대한 즉각적인 접근성, 또 사회적, 경제적, 금융 지원이 제공이 되어야 한다는 점, 포용적인 교육을 아동들과 또 장애 청년들에게 제공을 해야 한다는 점, 종합적이고 접근 가능한 정보를 충분히 보급해야 된다는 점, 그리고 장애인식 교육을 특히나 경찰과 치안, 사정 당국, 또 법 집행 당국과 공무원을 대상으로 시행해야 한다는 그런 권고사항들이 있습니다. 저희가도 어떻게 보면 연대로서 상당히 자부심을 느끼는 결과 중에 하나가 바로 장애인 권리위원회에서 저희의 노력에 대해서 인지를 하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작년에 장애인 권리위원회는 바로 탈시설화 관련된 작업반을 구축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긴급 탈시설을 비롯한 탈시설 지침을 마련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위원회에서는 온라인상으로 다양한 협의 회의를 협의 회의체를 마련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장애인과 장애 단체들과 함께 협의를 진행을 하였는데요. 그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바로 이 장애인들의 고립과 어떤 투명 인간화, 차별화의 대상이었던 그런 개인들로부터 이제 지역 사회에 포용될 수 있는 그런 개인들로 전환할 수 있도록 다양한 협의를 구축을 했던 사례입니다. 그리고 성공적인 탈시설 절차를 위한 어떤 장벽을 파악하고 극복하는 차원에서 이런 협의를 진행하겠다라고 발표를 하였는데요. 계속해서 여러 지역별 협의를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2021년 상반기에 장애인과 장애 단체들을 통해서 이런 협의를 위원회가 계속해서 지휘를 할 것이고요. 그리고 이러한 내용들을 바탕으로 긴급 탈시설을 비롯한 이런 탈시설 지침의 초안을 작성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이렇게 하는 그 이유, 궁극적인 목표는 자립적 생활과 지역사회 동참을 현실화하는 데 일조를 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중앙아시아와 동유럽 그리고 중앙과 중남미에서 두 차례 협의 회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확인을 해본 결과 한국이 동참하게 될 아시아 태평양 협의회의는 아직까지는 확인이 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께서 장애인권리위원회 웹사이트에 들어가서 확인해 보시고 이 아시아 태평양 협의회의가 언제 개최가 될지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것으로 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해당 모니터의 결과 보고서는 www.covid-drm.org에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웹사이트에서는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내용들, 긴급 성명들, 또 기타 저희가 이행한 다양한 활동들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질문이 있다면 또 질문을 받도록 하겠고요. 네, 열심히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제가
시간을 잘 맞추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세르비아의 드라가나 시릭 밀로바노브님의 발제 너무 시간 맞춰서 잘 발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발제문을 통해서 다 들으셨겠지만 지난 코비드-19 팬데믹 상황에서 지난 2020년 4월에서 8월 사이에 장애인 인권 관점에서 세계적인 모니터링에 대한 결과를 이렇게 잘 얘기해 주셨어요. 장애인이 이 재난 시국에 장애인의 인권은 철저히 이렇게 버려질 수밖에 없는 이 팬데믹 시대에 장애인들이 갖는 그 두려움과 그리고 이런 위기 상황에서 제시된 것들이 이제 너무나 위기 상황이었지만 조금 그래도 희망적인 것은 탈시설 정책에 대해서 장애인 권리위원회에서 이제 구체적인 어떤 문제의식을 갖게 된 이런 또 계기가 되지 않았는가라는 발제문이었습니다. 우리 드라가나 시릭 밀로바노빅님께 질의가 있으신 분은 계속 이렇게 좀 주최 측에 주시면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으로는요, 우리 대구 사단법인 대구 사람 장애인 자립센터 부설기관인 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 사무국장으로 활동하고 계시는 우리 정금배 국장님의 발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금배 국장님은 우리 코비드-19 시국에 한국 사회에서 이렇게 주로 이렇게 발생했던 그 장애인 인권 현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장애인들에 대한 정책이 어떻게 돼야 되는가 하는 것을 관점으로 발제를 해 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대구 사람장애인 자립생활센터라는 곳에서 활동을 하고 있고요. 대구 장애인 차별철폐연대라는 곳에서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구대학교에서 장애학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저는 시작하기에 앞서서 우선 이런 자리가 이렇게 진행되는 자리는 처음이라서 네, 많이 이제 긴장이 되고 한데요. 그래도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게 국제 포럼이다 보니까 미얀마에 있는 시민들 그리고 그와 함께 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연대의 인사를 먼저 전하고 싶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 세상을 떠나셨던 고 변희수 하사님에 대한 애도도 함께 하고 싶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먼저 드리는 말씀은 포괄적인 차별금지법이 제정되지 않은 가운데에서 장애인 차별금지법은 그 평가를 우리가 어떻게 내린다 하더라도 동정의 인식을 벗어나기 어려운 법이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또 드리는 두 번째 이유는 지금 제가 발표하려고 하는 내용이 그와 맞닿아 있기 때문인데요. 저는 이번 코로나19의 상황들을 겪으면서 어떤 제도적인 공백에 대한 문제보다는 이 사회가 가지고 있는, 이 사회가 상정하고 있는 어떤 인간상에 대한 공백을 우리가 마주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서 설명을 드리고 싶었는데요. 그 중에 하나는 진행을 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료로 대체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주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같이 생각을 해보려고 하고요. 그리고 결론부에 있는 그러면 어떻게 나아가면 좋을까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두 번째 단락에 있는 코로나19 위기에서 드러난 오래된 재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싶지만 앞서 그 DR에
M에서 나타났었던 이 조사 자료와 사실상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한국적인 상황들은 자료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로나19가 팬데믹의 선언이 될 때 WHO의 사무총장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인류가 미지의 영역에 들어섰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유엔은 코로나19 위기가 드러내고 있는 것은 개별 인간의 건강 문제를 드러내는 것을 넘어서서 인간 그리고 사회 그 자체를 공격하고 드러내고 있는 거다라고 상당히 본질적인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이미 우리는 생애 전체에서 자신의 권리 행사에 큰 장벽을 경험해온 장애인이기 때문에 코로나19 위기 동안 더욱 주변화되고 그 결과 더욱 불평등을 심하게 느낄 수밖에 없는 과정이 있습니다. 이것은 한국뿐만이 아니라 모든 세계에 있는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갖고 있는 조건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코로나에 관련된 주제들을 발표하거나 세미나에서 토론을 할 때마다 상당히 많은 장애인 활동가들이 답답해지는 지점은 코로나에 대한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는 삶의 모든 것을 얘기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뿌리 깊은 차별의 역사들을 이야기해야 되다 보니까 상당히 많은 시간들에 쫓기는 상황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장애인 활동가들이 이미 많은 이야기들을 해왔습니다. 아리니먼이라고 하는 활동가는 이 위기의 지금 시대가 이 나라에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묻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인공호흡기를 착용하고 살아가는 앨리스 웡이라는 활동가는 우생학은 여전히 지금도 존재하며 우리의 문화, 정책, 행위들 속에 뿌리 깊게 박혀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대구 지역에서 장애운동을 하고 있는 이민호는 코로나 상황들을 겪으면서 나는 코로나 블루가 아니라 코로나 블랙에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것은 자가격리가 되었었던 대구의 한 장애인 활동가를 인터뷰한 내용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배가 침몰하게 되면 이야기를 하잖아. 어린이, 여성, 노인들부터 먼저 구하고 맨 마지막에 건장한 남성들, 선장은 제일 마지막에. 그런 거랑 비슷한 것 같아. 재난이 왔을 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고 연락이 안 되는 상황에서 무기력함과 자괴감을 느꼈단 말이야. 내 주위에는 아무것도 없다. 믿었던 보건소나 연락이 가끔 오는 구청마저도 방법이 없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커뮤니티 케어 없어. 장애인이라고 그런 건 전혀 없었어. 공무원도 모를 수 있을걸? 땡땡 빌라에 자가격리된 사람이 장애인인지 아닌지. 이분이 자가격리되었을 때 구호 물품이라고 생쌀과 생배추를 받았었던 분입니다. 그리고 이분이 사는 곳은 문재인 정부가 지금 커뮤니티 케어 선도 사업을 하고 있는 대구 남구에 살고 있습니다. 자가격리가 되고 내가 할 수 없는, 내가 못하는, 나의 통제가 미치지 않는 그런 것들과 만났을 때 이 장애가 드러나는 거지. 자가격리는 나를 이루고 있는 정체성에서 모든 걸 상실시켜. 자가격리라는 상황은 모든 정체성을 상실시키고 오로지 장애라는 정체성만 부각되고 남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이 들어. 남성이고 내가 누구든 간에 모든 것은 상쇄되고 다 없어. 나에게 남는 건 오로지 장애라는 정체성. 그냥 장애인 누구누구인 것 같아. 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저는 인터뷰를 하면서 이 사람이 겪은 자가격리는 이 장애인 운동가였기 때문에 그동안 이 강요되었었던 이런 사회의 질서들을 벗어나고자 했었던 그가 내 장애인이었지. 내가 잠깐 까먹고 있었네. 나 장애인이었지. 라고 깨닫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가의 방역은 그에게서 장애인을 제외한 인간으로서의 모든 속성을 지워버렸습니다. 그는 장애인이 몸이 되었고 집은 몸이랑 조율될 수 없는 시설이 되었습니다. 무기력과 공포가 그를 지배했고 그는 장애인이었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어야 했고 실제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국가는 그렇게 아무렇지 않게 그를 장애인으로 사적화시켰고
격리자로 공적화했습니다. 그 결과 그는 벌거벗다 못해서 몸을 잃어버린 시민으로 K방역의 국가로 포섭됐었던 것 같습니다. 흔히 코로나19 이전과 이후의 세계가 완전히 다를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만 저는 그것은 지금 그 세계에 속해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장애인이 몸소 느끼는 많은 장애활동가들의 그 이야기들은 코로나 블랙이라는 이야기를 저는 우리는 결국 버려질 거다라고 하는 이야기로 해석을 합니다. 이 막대한 두려움은 코로나19 상황에서 우리에 대한 재난정책이 잘 마련되어 있지 않았구나라는 것에서 온다기보다는 그것도 있겠지만 이 정도의 유례없는 재난조차도 나와 가족의 삶을 바꾸지 못한다는 절망,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상황이 되어도 자신의 현실은 바뀌지 않을 거라는 일종의 확인에서 오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같은 이 전방위적인 위기에서조차 장애인은 전혀 고려되지 않는 공적인 조치들, 오히려 장애인은 암흑 상태에 그대로 두는 것이 공익적으로 더 나을 수 있다라는 판단과 결정, 그런 문화들, 그리고 이런 논리가 위기를 빌미로 더욱 합리적인 것처럼 인정되는 분위기, 이러한 것들이 더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나라가 K방역으로 상당히 많은 모범적인 국가로 세계에 알려져 있습니다만 저는 장애인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K방역은 국민을 지킴과 동시에 누가 국민인지를 구별해 주었던 프레임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코로나19 위기 동안 한국의 장애인이 겪고 있는 이 현황들을 우선 말씀드리고 싶었는데요. 이 부분은 시간 관계상 제외하도록 하겠습니다. 뒤이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어떤 세 가지 정도의 문제들이 드러나고 있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입니다. 첫 번째는 주체성이고요. 두 번째는 권리, 세 번째는 어떤 윤리의 부재라는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미 장애인이 오랫동안 일상에서 겪고 있었던 오래된 재난이다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관련되어서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즉시성이 요구되는 것도 있고 조금 더 찬찬히 살펴봐야 되는 것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위기가 세 가지 정도를 드러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한국은 계약상 등록된 사람들만 장애인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등록 제도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손상을 지녔다 하더라도 행정적으로 더 정확하게는 엄밀하게 의료적인 기준에 포함되어야 이 장애인으로 인정이 됩니다. 그게 국가가 인정하는 장애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서는 잘 찾아볼 수 없는 상당히 엄밀한 통계가 우리나라에 있습니다. 무슨 구군에 몇 명의 장애인이 있는지까지 다 나오죠. 이 가능한 게 이렇기 때문이죠. 근데 이러한 장애인으로 선별과 분류를 한 의료적 기준에 이거에 따라서 15개 유형으로 구분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기준을 들어서 등록제를 운영했었던 가장 큰 명분은 이렇게 해야 국가의 의료적인 필요, 그 장애인의 의료적인 필요 또는 복지적인 필요를 가장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라고 해왔다라는 겁니다. 근데 현실은 어땠죠? 현실에서는 의료적 접근이 필요할 때마다 오히려 등록된 사람들은 후순위가 됐습니다. 장애인이 접근할 수 있는 병원이 현저하게 적고 의료 인력의 장애인에 대한 이해는 상당히 낮습니다. 그리고 의료 장비나 환경의 설계 자체도 장애를 고려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신에게 맞는 의료 장비가 없죠. 그러다 보니 장애인 한 명이 평균 2개 이상의 만성질환을 갖고 있지만 건강검진 수검률만 보더라도 비장애인에 비해서 상당히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코로나19는 이걸 더 심화시켰습니다. 코로나19 동안 한국의 장애 정의, 분류, 이 등록 제도가 사실상
어떤 도움도 되지 못했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생각해 보면 지금의 장애인 정의와 등록 제도가 필요한 권리를 실제로 보장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한 수단이라기보다는 덜 중요한 존재라는 낙인의 다른 표현에 불과하다. 그것은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더욱 큰 문제는 재난시가 됐을 때 이런 문화가 더 자연스럽고 용인이 된다라는 겁니다. 의료적으로 장애인으로 지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이들을 위한 의료 체계와 사회 보장은 재난시든 평상시든 늘 후순위였습니다. 재난시의 장애인에 대한 고려가 자연스럽게 공백 상태가 되고 차별이 심각하게 나타난 이유는 국가 차원의 고려가 불충분했다라기보다는 저는 이렇게 자리 잡고 있는 사실상 별도 취급이라는 국가적인 장치가 아주 제대로 작동한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권리의 상실입니다. 인정된 적이 없는 자들에 대한 배제입니다. 이 별도 취급의 방식에 대한 문제인데요. 모든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상당히 많은 부분이 자본주의적인 효율성의 원칙에 따라서 그 방식이 구축이 되어 왔습니다. 한 지방에서 폐쇄병동에 있던 정신장애인이 20년간 격리 수용되어 있다 갑작스럽게 코로나19의 국내 첫 희생자가 되었죠. 국가와 공동체는 특정한 종교의 그 이유를 찾으려고 했습니다만 사실 그를 치료한다는 명목으로 공동체 밖으로 밀어내고 가두었던 것은 바로 그 공동의 권력이었습니다. 합의된 권력이었습니다. 이것은 비단 정신병원의 폐쇄병동 문제만이 아닙니다. 우리 사회의 계약은 연고자나 가족이라는 사적인 책임 소재가 더 이상 역할을 할 수 없을 때가 되면 지정된 몸들을 일정하게 구획된 장소, 공간으로 밀어내고 최소한의 생존만 연명시켜 줍니다. 약한 몸의 상태가 되면은 그것이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돌봄이라면 돌봄이고 사회보장이라면 사회보장인 기본적인 체계입니다. 그 계약인 거죠. 그리고 국가는 민간을 통해서 민간은 집단 수용이라는 방식을 통해서 가장 적은 돈으로 가능한 한 많은 몸들을 관리하고자 했었습니다. 이것은 정신병동의 문제이기도 하고 거주시설의 문제이기도 하고 특수학교, 사실상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특수학급에 이르기까지 모두 적용되는 문제일 수 있습니다. 이 별도 공간은 또 다른 별도의 문화가 자연스럽게 또 인정되는 문화를 또 만들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팬데믹이 선언되기 이전부터 사실은 2월 초부터 보건복지부는 사회복지시설들에 모두 다 전면적인 외출, 면회, 외박, 금지를 통지했었습니다. 그리고 그게 여전히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 것이죠. 당연히 그래도 되는 존재로 만들었습니다. 별도 취급되는 사람들이니까요. 이런 인식이 통용될 수 있었던 배경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게 어떤 윤리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국가에서부터 개개인에 이르기까지 우리 사회에는 뿌리 깊게 박힌 돌봄 권력화의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가가 이야기해왔었던 그 돌봄의 본래 모습이 위기 상태가 닥쳤을 때 그것을 통합이라고 얘기했든 함께라고 얘기했든 포용이라고 얘기했든 무슨 이야기를 했든지 간에 가장 본래의 모습이 드러났다. 돌봄의 가장 본래의 모습이 드러났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는 돌봄이 뭘 전제하고 있고 돌봄을 통해서 우리가 뭘 목적하고자 하는지 그에 합당한 우리의 자세와 태도는 어때야 되는지에 대한 논의를 위기 상황이라는 이유로 다 부차적인 걸로 밀어버렸습니다. 가령 위기 상황이 닥쳤을 때 장애 시민이 어떤 방역 체계를 갖추고 역할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보다는 떠맡아야 될 짐이 됐습니다. 소모적인 몸이 되었고요. 불필요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 돌봄의 권력화는 너무나 일상적이었던 거여서 돌봄의 주체를 이 돌봄을 받아야 되는 사람에게서 그 돌봄을 주는 사람에게 보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가가 됐든 기관이 됐든 돌보아 주는 거죠. 그러다 보니 거리두기 조치가 진행됐을 때 어떻게 되었나요? 가장 먼저 거리두기를 했었던 곳이 다름 아닌 정부와 지자체였고 국민연금공단과 같은 공공기관이었습니다.
그리고 발달장애인 지원센터와 같은 중공공기관이었고 대형 복지관들이었습니다. 공공이든 민간이든지 이 쉽게 이 서비스 제공의 의무를 저버릴 수 있었던 데에는 이 제도가 무너진 순간에 제도가 멈추고 무너지고 매뉴얼이 존재하지 않았었던 순간에 작동되는 어떤 우리 사회의 감각이 없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엇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감각이 없는 거죠. 왜냐하면 장애인은 돌보아주는 사람들인 거니까요. 저는 이 지금 상황에서 당장 진행이 되어야 될 것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건강권 분야에 대해서는 감염병 관련된 정보 접근과 보건의료 체계의 접근성 확보가 너무 필요합니다. 단지 이 병상 확보를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 방역을 하는 데 있어서도 장애인이 독립된 어떤 인간을 가정하고 지금 거리두기를 설정하는 것이 아니라 장애인 같은 경우에 이런 관계 중심적인 방역 지원 체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감염병과 장애인 간의 상호 영향을 분석할 수 있는 연구와 자료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에서 백신 공급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면서부터 기저질환자들이 사망하기 시작하자 백신을 맞은 사람들이 사망한 이유는 백신 때문이 아니라 기저질환 때문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부분들이 충분히 용인될 수 있는 건가라는 의문을 저는 갖고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시설에 대해서는 가능한 한 빠른 퇴소와 퇴원, 그리고 지역사회로의 정착을 지원해야 됩니다. 그리고 긴급 탈시설이 계속 이야기되는데요. 그에 대한 대책들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리고 지역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시설에 계시는 분들을 포함해서 모든 장애인에게 당장 1:1 사회 서비스가 우리나라에는 활동지원제도밖에 없잖아요. 활동지원제도를 한시적으로 이용 권한을 보장하고 필요 시간을 보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재난지원금을 보편적으로 제공하는 것처럼 그러한 특단의 조치들이 사회 서비스 분야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것이 닿을 수 없거나 구축될 수 없는 환경에 있는 농어촌 같은 곳에는 특히나 관련된 거점 기관들이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장애인 가구에 대한 생계지원금 관련돼서 더 적절한 현실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더 생각해 보았으면 하는 것들이 5가지 정도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존의 장애 등록 제도를 다시 생각해야 된다. 저는 폐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의료 모형의 의료적인 기준으로 인해서 장애인의 관련된 모든 것들을 설계하는 것은 적절하지도 않고 그렇게 작동하지도 않았습니다. 의료 모형이 필요한 곳은 병원이죠. 필요한 의료적인 지원들을 진단하기 위한 참고 자료로 지금의 장애 유형과 그리고 상태들이 의료적으로 진단될 수는 있을 겁니다. 다만 삶에 대한 보장의 방식과 그 기준을 지금의 장애인 등록 제도를 갖고 논의하기는 어렵다라고 코로나19가 증명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두 번째는 집단 수용시설은 폐쇄되어야 됩니다. 세 번째는 국가 책임성이 강화되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기초지자체를 중심으로 실질적으로 이 거기 안에서 살고 있는 장애인의 생활에 대한 보장 책임을 기초지자체장이 지는 구조가 저는 필요한 것 같습니다. 지역에서 장애인이 죽었을 때 또는 사고를 당했을 때 기초지자체의 장이 정치적인 책임을 지는 구조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작동할 수 있게끔 지방의 정부에 대한 권한과 예산에 대한 분배가 그렇게 또 설계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번째는 당사자의 권한이 강화돼야 됩니다. 취약계층이 되는 것이 아니라 능동적인 시민이고 방역 주체로 장애인이 설정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돌봄이 필요한 사람만이 아니라 실제로 이 방역이 필요한 상황에서 어떠한 역할들을 하고 할 건가라는 시민적인 역할에 대한 논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더 넓게 보면 사회 서비스 전반에 있어서 이 서비스를 단순히 받는 수혜자가 아니라 이용자로서 실제 제도 운영의 설계에 관여할 수 있고 그게 실질적인 결정 권한을 가질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모든 사회적인 조치에 있어서 설계를 할 때 기본값을 비장애
인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장애인으로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장애인은 등록 장애인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어떠한 질환이든 우연적인 것이든 아니면 나이 들므로 따른 것이든 간에 약한 몸을 기준으로 모든 사회적인 조치들을 설계를 해야 그게 더 보편적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보건복지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기후 정의에 대한 문제, 그리고 에너지에 대한 문제, 도심 설계에 대한 문제, 법률에 대한 문제, 이 모든 사회적인 조치들을 설계해 나갈 때 그 계약의 기본값으로 장애가 아주 강하게 기본값으로 설정이 되어 줘야 좀 더 보편적으로 사람들에게 적용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전금배 발제자님 시간을 잘 이렇게 지켜주셨죠? 금방 발표해주신 대구 사람 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 전금배 사무국장님의 발제문과 앞서 발표해주신 드라가나시릭 밀로바노브님의 세계적인 그 장애인 인권 관점에서 연구했던 세계적인 모니터링 결과 보고와 상당히 유사하다는 것을 여기 듣고 계신 분들은 다 느꼈을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이 코로나19 방역을 세계적으로 아주 잘하는 나라로 알려졌지만 그 방역 체계 안에 우리 장애인은 없었다. 이 방역, 이 팬데믹 상황에서 대한민국 국민이 구별됐다. 누가 국민인지. 그런데 그 국민 속에 장애인은 없었다. 라는 말씀 너무 가슴 아프게 이렇게 전달이 되고 그러면 앞으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5가지 방향을 제시를 너무 잘 해주셨습니다. 장애인 등록제는 장애인을 위한 제도가 아니다. 그리고 앞으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모든 사회 구조의 구조를 만들어내는 제도의 기초가 비장애인이 아니라 손상을 입은 몸을 가진 장애인, 소수의 장애인, 이 분들이 기본이 되면 우리 사회 구조는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이런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만들어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정책을 제안해 주셨습니다. 우리 정근배 국장님의 아주 팩트 있는 발제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제 이어서 우리 패널로 나오신 분들의 얘기를 들어볼 건데 막간을 이용해서 제가 저도 이 국제 포럼 KDF 포럼을 와보긴 했지만 사회를 본 건 처음이어가지고 제가 너무 긴장을 해가지고 사회자를 소개를 못했어요. 제가 사회자인데 잠깐 제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이렇게 지금 온라인상으로 보고 계시면서 제가 여러 가지 기기를 넣었다 뺐다 이렇게 귀에 꼽았다 막 하고 있는 것을 보신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저는 시각장애인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고 있지만 시각적으로는 저는 다른 것들을 굉장히 확인하기 어려운 시각장애가 심한 장애 당사자이고요. 현재 대한민국의 독립기구인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으로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는 서미화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인사가 늦었습니다. 네. 네. 이렇게 귀한 자리에 또 이렇게 중요한 내용을 함께 얘기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강원도 KDF 주최 측에 너무 감사드리고요. 시간 안에 잘 이렇게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패널들께서도 굉장히 긴장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다음 말씀을 해주실 분은 1993년도부터 장애계 여러 가지 인권 운동 현장에서 활동을 해오시고 현재 장애인 차별금지 추진연대 사무국장으로 활동하고 계시는 김성현 사무국장님의 말씀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제가 매번 이런 토론 자리에 설 때마다 제 키에 잘 맞지 않는 단상 때문에 매번 고생을 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네요. 이렇게 우리는 각자 개인한테 맞춰져 있지 않은, 개인한테 맞춰주지 않는 사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앞에 두 발제자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특히 첫 번째 발제자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한편으로 굉장히 많은 걱정과 우려가 되더라고요. 이 다른 외국에 우리가 외국은 뭔가 좀 다른 모양으로 또는 다른 체계로 장애인에 대한 아주 좋은 지원 체계를 가지고 있지 않을까라고 고민을 했었는데, 이 어느 국가나 이 국가의 이 상황이 거의 비슷하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K방역을 자랑하는 대한민국이 본인들이 잘하고 있는 부분을 강조하며 외국도 다 똑같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속 장애인에 대한 지원 체계를 마련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피해가는 그런 이 내용으로 가져가지 않을까 하는 많은 우려가 들었습니다. 저는 오늘 이제 앞에 발제자분들이 많은 이야기를 해주셔서,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지금 코로나19 이전에 19 이전 상황에서 맞이했었던 감염병 상황을 중심으로 현재 이제 발생했던 문제들 몇 가지를 함께 좀 짚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맞이한 감염병은 사실 코로나19가 처음은 아니었습니다. 다들 기억하고 계시겠지만 2015년에 메르스라는 아주 생소한 감염병이 우리를 찾아왔었습니다. 이 메르스 중동 호흡기 증후군이라는 감염병이 오면서 다들 많이 놀라고 전 사회적으로 굉장히 큰 문제가 되었고, 당시 186명이 감염되고 39명이 사망을 하는 상황을 맞이했고, 치사율이 굉장히 높은 감염병에 대해서 전 사회가 굉장히 많이 놀라는 상황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감염병 상황에서 장애인 역시 이 문제에 계속 부딪히게 되는 상황들이 발생을 했고요. 여지없이 우리가 처음 맞이했던 이 감염병 상황은 장애인들을 큰 어려움에 빠뜨렸습니다. 특히 요번에 제가 소개해드리는 사례의 당사자분들은 자가격리 또는 자가격리가 아닌 상황에서 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었고요. 첫 번째 사례자분은 중복 중증장애 여성으로 자가격리 통보를 받으셨습니다. 하지만 이때 대책본부는 전혀 아무런 후속 조치에 대한 지침이 없이 활동전 서비스를 중단하라는 통보를 해왔습니다. 역시 중개기관의 질의에도 중단해야 된다라고만 통보를 해왔고, 이후에 전혀 이에 대한 추가 지원이나 활동전 중개기관이 할 수 있는 역할에 대해서 전혀 아무런 지침이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특히 이 처음 발생했던 이 자가격리 상황은 이 지역의 당사자분들이 자주 이용하시는, 신장투석을 위해서 자주 이용하시는 병원에서 확진자가 나오면서 자가격리 대상자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분은 이 건강이 좋지 않는 노모와 생활을 하고 있었고요. 14일 자가격리 기간 동안 건강이 좋지 않은 노모가 거의 이 신체적으로 활동이 어려운 장애인 당사자에 대해서 아주 기본적인 식사 지원을 하는 것 이외에는 전혀 아무런 조치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또한 아까 잠깐 앞에도 이야기했지만 생파, 생쌀 이런 식의 무언가 조리를 해야만 먹을 수 있는 재료들을 그 집의 문 앞에 박스로 놓고 가는 그런 자가격리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당사자는 신장투석을 받지 않으면 건강에 심각한 위험을 받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격일로 신장투석을 받으러 가야만 했고, 장애인 콜택시는 이분이 자가격리 대상자라는 사실 때문에 온몸을 비닐로 싸매서 장애인 콜택시를 이용하도록 했습니다. 이 과정 안에서 장애인 당사자는 신경 발작 증세까지 일으키면서 매우 안 좋은 상황, 도리어 건강이 악화되는 상황을 맞이했습니다. 두 번째 사례자분은 자가격리 대상자로 통보를 받지는 않았습니다. 무연고고 독거로 혼자 생활하시는 장애인이셨고요. 하지만 신장투석 받으시던 병원에서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그 지역의 활동 지원사들 사이에서 우리가 아무런 지원 체계나 지침도 없이 너무 위험하다 라고 하는 불안이 점점 확산되면서 활동 지원이 중단되게 되었습니다. 가는 게 너무 무섭다라고 얘기하는 활동 지원사들에게 중개기관도 억지로 가라고 하기가 매우 어려웠습니다.
결국 당사자는 사전 통보 없이 신장 투석을 받는 날 활동 지원이 갑자기 중단돼서 오지 않았고, 그래서 그 공포심 때문에 결국 자발적으로 입원을 하셔서 병원에서 생활을 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그 기간 동안 활동 지원은 전혀 없이 병원 생활을 하시면서 건강이 매우 악화되었습니다. 저희는 이 당시 이 사건들을 그냥 넘어가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메르스라는 또는 이 감염병 상황이 이후에도 반복될 것으로 예상되었기 때문에 이것과 관련해 명확하게 문제를 해결하고 가고자 메르스가 종식됐다고 했었던 그 15년 이후에 2016년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해자 두 분은 대한민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손해배상과 함께 저희가 요구했던 것은 기본 계획을 명확하게 수립하고 관련한 표준 매뉴얼을 작성해서 언제든 운영할 수 있는 체계를 가져가라는 게 우리의 청구 취지였습니다. 하지만 이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이 국가는 전혀 이 소송에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소송에 참여하지 않을 뿐더러 소송과 관련해 법원의 강제 조정도 전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이 국가가 전혀 무심하게 이 소송을 지나치는 사이에 5년 후에 우리는 다시 코로나19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상했던 그대로 우리는 새롭게 찾아온 새로운 감염병 안에서 전혀 아무런 대책 없이 이 절차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단체에서는 이 코로나 감염병 상황이 발생을 하면서 기본적인 절차가 제대로 지원되고 있는지를 계속 관련 기관들에 전화하면서 알아봤습니다. 중앙재해대책본부부터 보건복지부부터 국가의 관련 이 감염병과 관련한 기관에 모두 전화해서 알아봤지만 상담, 검사, 진단, 확진 관련한 기본 절차에 관련해서 전혀 지침과 매뉴얼이 없다는 것만 반복해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기관들은 서로 핑퐁해서 책임을 넘겼고, 이 과정 안에서 장애인은 기본적으로 1339도 제대로 이용할 수 없었고, 검사를 받으러 가고 싶어도 장애인 콜택시나 이동지원 체계도 이용할 수 없었습니다. 진단과 확진을 받아도 이 진단과 확진 과정에서 입원할 수 있는 병원을 찾을 수조차 없는 상황을 맞이했습니다. 이렇게 다시 찾아온 이 코로나19 상황에서 장애인은 기본적인 절차에 대한 지원을 전혀 받지 못하는 것 이외에 삶 자체에도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기본적인 절차조차 지원받지 못해서 검사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이동도 하지 못하고 자가격리 대상은 아까 말씀했던 것처럼 저희 5년 전 메르스 상황과 전혀 다르지 않았습니다. 장애인이 이용할 수 없는 물품을 배달하고 장애인의 자가격리와 관련해 전혀 이 인적 지원 체계는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또 하나, 이와 함께 비대면 교육이라는 새로운 교육 방식이 시작되면서 장애 유형별로 제대로 제공되지 않는 정당한 편의 미제공은 결국 장애 당사자들을 교육에서부터 모두 배제시켰습니다. 시각장애인들은 많은 교육 지원 기기들을 필요로 함에도 불구하고 전혀 가정에서 갖추어지지 않는 체계 안에서 교육에 아예 참여할 수 없었고, 청각장애인들 당사자 역시 수어 통역도 또는 이와 관련한 문자 통역도 관련한 통역 지원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수업을 하는 선생님이 그 시간 즉시 이야기하는 얘기들을 전혀 확인할 수 없으면서 교육에 참여할 수 없었습니다. 장애인이 사업장으로 운영되는 곳들은 모두 운영 중단에 들어갔고, 그 안에서 장애인 당사자들은 해고 조치의 대상자가 되었습니다. 결국 경제적인 어려움이 계속 가중되었고, 장애인들은 일할 곳이 없어서, 그리고 이 코로나 상황에 계속된 실업의 문제는 장애인에게 가장 먼저 그 여파로 찾아왔습니다. 장애인 가족의 부담 역시도 계속 가중되면서 이 상황이 언제까지 계속될지 결국 가족의 자살을 불러오는 상황까지 가져오고 있었습니다. 장애인 관련 시설들이 모두 이용이 중단되면서 고립 상황이 확산되었고, 결국 장애 당사자들은 식사와 끼니조차 제대로 이어갈 수 없는 상황을 맞이했습니다. 자립생활센터이든 복지관이든 가서 식사를 제공받았던 기관들이 모두 문을 닫으면서 결국 집에서 제대로 의식주도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을 맞이하게 됐던 겁니다.
5년 동안 국가는 아무런 준비도 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아무런 준비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예상했던 것처럼 5년 동안 그렇게 수도 없이 보건복지부를 찾아가고 면담을 하자고 하고 소송을 진행했지만 전혀 아무런 상황도 준비하지 않았고, 그건 고스란히 지금 코로나19의 상황으로 다시 반복되었습니다. 하다못해 현재 대한민국은 최근에 있었던 이 변론 기일에도 이 변호사만 내보냈을 뿐 전혀 관계자들이 재책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이 재판부조차도 왜 아무도 오지 않았냐, 관련자들이 오지 않으면 도대체 이 상황을 어떻게 조정을 하고 이야기를 할 수 있냐고 말할 정도로 본인들의 내용을 전혀 알지 못하는 변호사만 내세운 채 단 한 사람도 재판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지나간 메르스의 이야기를 자꾸 하는 이유는 이 메르스가 이렇게 끝이나 5년이 지나서 다시 똑같은 상황을 맞이하는 것처럼 코로나19도 그렇게 되지 않을까라는 고민 때문입니다. 새로운 감염병은 계속 찾아올 것이고 여전히 국가는 임기응변이나 한시적인 지침으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메르스 소송의 재판부는 이렇게 임시적인 조치와 지침으로 장애인에 대한 지원 체계가 가능하냐라고 복지부 쪽에 질문을 했습니다. 물론 내용을 모르는 변호사는 아무 답변도 하지 못했지만 이것과 관련해 제대로 된 지원 체계를 가지고 와라. 언제든 상시적으로 적용 가능한 명확한 체계를 수립해서 만들어 오라라는 이야기를 복지부 쪽에 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복지부는 관련한 지원 체계를 전혀 갖고 오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감염병 상황에 대한 대책은 다수를 위한 대책으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아까 앞에서도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가장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사람을 중심으로 대책이 세워질 때, 그랬을 때 그 대책이 모두에게 유효한 대책과 지원 체계로 만들어질 것입니다. 대책과 체계를 만드는 것을 만들어 놓고 사람을 거기 맞추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비장애인 중심의, 중산층 중심의 도시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다수라고 국가가 생각하는 그 사람들을 중심으로 대책을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장애인도 또는 집이 없는 사람도 또는 시골 등 외곽에 사는 사람 그 누구도 그 대책 안에 자기를 맞춰가기 어려운 것입니다. 사람을 대책에 맞추는 게 아니라 사람에게 대책이 맞춰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저희가 이 메르스 소송의 마지막의 결론은 이렇게 가져가려고 합니다. 언제든 상시적으로 어떤 상황에서도 적용될 수 있는 명확한 지원 체계를 관련한 대책 안에 지침으로가 아니라 명확하게 수립해서 국가가 그걸 누구든 언제든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수립을 하도록 하는 게 지금 이 소송을 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 오늘 이런 토론회가 저희 작년에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 제가 메르스 이야기를 여러 번 했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소송이 여전히 진행 중인 거, 복지부가 아무런 대책도 가지고 오지 않은 건 지금 이 상황이 이후에도 메르스의 상황을 답습하지 않을까라는 우려를 접을 수가 없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후에 명확하게 코로나가 끝나는 그 시점에 우리가 새로운 대책과 지원 체계를 만들어 놓는 과정이기를 바랍니다. 예, 경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우리 장애인 차별금지 추진연대 김성현 사무국장님의 그 정말 사무친 듯한 목소리, 그 분노의 목소리로 너무나 생생하게 현장에서 발생되어지고 있는 이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의 장애 인권 침해의 실태에 대해서 적나라하게 사례를 중심으로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지금 이 프롬의 지금 분임 5 세션 과정을 지켜보고 계시는 분들께서는 질문이 있으시면 주최 측에 메시지로 질문을 해주시면 마지막 패널 발표가 끝난 후에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시간은 마지막
패널로 이렇게 발표를 해주실 분인데요. 2017년도부터 전국 장애인 부모연대 운영지원국 국장으로 역임하고 계시고 현재 현장에서 발달 장애인들과 그 가족의 권익을 옹호하면서 열심히 활동해 계신 우리 조경미 국장님을 통해서 코비드19 팬데믹 시대에 발달 장애인의 실태에 대한 사례들을 중심으로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경미 국장님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장애인과 그 가족이 지역사회에서 인간답게 살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 투쟁하고 있는 전국장애인 부모연대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조경미라고 합니다. 오늘 앞선 발제자 분들께서 많은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저는 지난 1년 코로나 시기 발달 장애인과 그 가족이 겪은 어려움에 관한 이야기와 함께 그 장애 학생의 교육에 관한 이야기를 조금 더 집중해서 하려고 합니다. 네. 우리 사회에 보이지 않는 존재, 장애를 가진 학생, 장애를 가진 가족과 그 가족의 이야기를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국장애인 부모연대는 코로나19 기간 발달 장애인 및 가족의 건강과 생활조사를 작년 3월 26일부터 4월 2일까지 진행한 바가 있습니다. 교육기관 및 복지기관 휴관에 따른 발달장애인의 생활 패턴 변화가 있느냐는 질문에 참여자 1,585명 중에서 87%가 변화가 있다라고 답변을 해주셨는데요. 사회적 거리두기로 외출 자제를 공고하였기 때문에 발달장애인은 대부분의 시간을 집안에서 지내게 되면서 기존 생활의 루틴이 깨지고 생활 패턴에 부정적인 변화가 나타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고립으로 인한 발달장애인과 부모가 경험하는 스트레스 역시 7.23점, 7.93점으로 매우 높게 나타났습니다. 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부모에게 하루 24시간 집안에서 발달장애인 지원의 책임을 전적으로 전가하는 것이 아니라 방역이 된 안전한 장소에서 개별 혹은 소수 교육 돌봄 지원이 절실히 필요하다라고 응답을 해주셨고요. 이런 거 내용을 바탕으로 전국장애인 부모연대에서는 계속 요구하는 활동들을 진행을 해왔습니다. 이런 가운데 학교 역시 코로나 방역 지침에 의해서 2020년 3월 개학 연기에 이어서 4월 우리 사회 처음으로 온라인 개학을 진행한 바가 있습니다. 교육부는 온라인 개학 이후에 원격 수업의 현장 안착을 위해서 대책을 마련하겠다라는 발표를 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장애 학생에게 온라인 교육은 어땠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신 분들이 많으시겠죠? 아마 제가 장애 아이를 키우지 않았다면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지 짐작하기 어려울 정도로 현장에서는 장애 학생에 대한 교육적 공백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코로나19 기간 동안 장애 학생들의 긴급 돌봄 이용 및 온라인 수업에 대한 현황 조사를 2020년 9월 28일부터 10월 5일까지 진행을 했었는데요. 조사 결과 그 일반 초등학교와 특수학교에 진행 중인 긴급 돌봄 같은 경우에는 지원 인력이 미배치되어서 전문적인 프로그램 미비로 인해서 이용률과 만족도가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코로나19 동안 학교에 가지 못하게 되어서 장애 자녀가 겪는 큰 어려움이 무엇이냐고 묻는 질문에 59%가 신체활동 감소로 무기력증, 체중 증가가 있다라고 응답했고요. 또 외출이 어려워 집에만 있다, 경기나 특이 횟수가 증가했다, 이런 순으로 응답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가 지속될 경우 학교에 요구하고 싶은 대안이 무엇인지를 묻는 질문에는 45%가 대면 수업을 원한다라고 답변을 하셨고요. 전문 인력이 배치된 긴급 돌봄 교실을 원한다고 요구하셨습니다. 다음은 지금 특수학교 조사 결과는 생략을 하고요. 일반 학교에 대한 이야기를 중심으로 하려고 하는데요. 일반 학교에는 통합학급과 특수학급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일반 초등학교 통합학급 온라인 수업에 관한 만족도를 보면 지금
불만족과 매우 불만족 합치면 약 70%가 넘는 게 다 불만족이라고 응답을 해주셨는데요. 그 이유로는 자녀의 비협조, 장시간 수업 참여의 어려움으로 온라인 수업 참여가 불가능하다, 일괄적인 학습 기준이 장애 자녀와 맞지 않는다라는 순으로 이유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 특수학급 온라인 수업에 대한 만족도와 그 이유를 살펴보면요. 이거 역시도 불만족한 것으로 많은 수가 나오는데요. 그 이유가 형식적인 학습 꾸러미만 제공한다. 또 24%는 온라인 수업 참여가 불가능하다라고 응답을 해 주셨습니다. 제가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작년 9월 국감에도 가서 학교에는 장애 학생도 있다라는 내용의 참고인 진술을 했었는데요. 일단 일반 학교 온라인 수업에 대한 대부분이 불만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긴급 돌봄 이용도 장애 학생들이 이용이 어렵다라고 하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 코로나19 시기 언론 기사들인데요. 저는 포스트 코로나가 아니라 지금 코로나 시대의 온라인 교육을 경험하면서 장애 학생에게 학교란 공간이 어떠한 곳인지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학교에는 분명 특별한 교육적 지원이 필요한 장애 학생이 있습니다. 그런데 장애 학생은 온라인 교육 그 자체에 참여하기 어려운 경험을 했습니다. 과연 장애 학생에게 온라인 교육은 정당한 교육 지원 방법이었을까요? 곁에서 지켜본 저는 아니라고 말을 하고 싶습니다. 온라인 공간에 영상을 올려놓고 그것을 보게 하는 것만으로는 적합한 지원 방법이 아니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또한 저는 이 과정에서 특수학급 중심의 통합교육의 한계를 보았습니다. 한국에서는 장애 학생의 소속은 원반이라고 말합니다. 4학년 7반이면 4학년 7반 선생님이 그 아이의 담임이고 이 아이는 4학년 7반 소속인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이 학생이 원반 소속이 맞습니까? 특수학급 소속이 아닌가요? 코로나 시기 장애 학생의 수업은 특수학급 중심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비장애 학생 중심의 이학습터 수업 참여는 그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참여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 차별을 겪었고 학습 꾸러미도 특수학급 수업에 해당하는 것만 받았습니다. 이 말은 특수학급에서 진행하는 국어, 수학 위주의 교육만 지난 1년간 받았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통합학급의 지원은 누구의 역할입니까? 지금 화면에 보이는 사진은 저희 아이들인데요. 올해 1월에 줌 수업을 하는 모습입니다. 둘이 쌍둥이고요. 둘 다 특수교육 대상자인데요. 컴퓨터 한 대를 놓고 줌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 온라인 개학 이후에 처음으로 하는 줌 수업입니다. 이렇게 특수학급 줌 수업을 시작했다라는 것에 안도를 함과 동시에 줌 수업 하루 20분 한 것으로 이날 하루의 수업은 끝난 겁니다. 이거밖에 안 한다는 거죠. 참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경험이었습니다. 작년 한 해 부모연대는 교육부를 상대로 온라인 수업의 문제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대면 수업을 계속 요구했습니다. 그 결과 올해 2021년도에는 새학기 장애 학생에 대한 등교 수업 지원을 확대하고 매일 등교 방침을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부모연대는 지난주에 매일 등교 현황 조사를 진행했는데요. 다행히도 70%는 매일 등교한다라고 답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교육부의 이런 등교 지침에도 30%의 학교는 여전히 매일 등교하지 않고 있고요. 또 70%가 매일 등교한다고 했지만 이것을 실제적으로 따져보면 수업의 형태가 다 다릅니다. 특수학급에서 진행되는 경우가 또 상당히 있고요. 어떤 것을 배우는지 이런 것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 부모연대는 장애 학생들이 코로나 시기에도 온라인으로 하는 원격 수업의 한계들을 계속해서 해결할 수 있도록 모니터링하고 모든 학생들이 교육 지원을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요구하는 활동들을 계속 해 나가려고 합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교육을 이야기하려면 아마 우리 사회는 통합교육에 대한 재정립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2019년 9월 유엔 아동권리위원회는 대한민국에 대한 제5차, 6차 심의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이 당시 위원이 던진 지적사항과 질문이 계속 인상 깊었는데요. 한국 정부가 이야기하는 통합교육의 의미는 무엇인가? 국제규범이 주장하는 통합교육이란 단지 장애 학생을 학교에 포함시킨다는 의미가 아니다. 주요 교육제도의 변화를 수행하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교육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이 질문에 대답하는 해답을 찾아가는 과정이 아닐까 이제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당장에 제가 대안을 제시할 수 없지만 저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교육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일반 학교 배치를 넘어서서 장애 학생이 그곳에서 무엇을 배울 것인지부터 다시 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은 공간에 함께하는 것을 넘어서서 한 공간에서 투명 인간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 학교 구성원으로서 존재하고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의미 있는 활동을 수행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일반 교육과 특수교육의 경계를 넘어서 단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통합교육이 되기 위해서 저는 경쟁교육, 입시교육 위주의 근본적인 교육제도 변화도 시작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큰 교육정책의 담론이지만 계속 고민하면서 장애 학생의 교육권이 보장받을 수 있도록 열심히 고민하고 실천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전국장애인 부모연대 운영지원국 조경미 국장님의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교육 현장에서 발생되고 있는 우리 통합교육 현장, 특히 우리 장애 학생들에 대한 인권 침해 사례를 너무 절절하게 직접 부모로서 이렇게 사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부님 5세션 토론회를 그 발제자님들과 패널 분들의 얘기를 다 들어봤습니다. 이 시간에는 이제 질문이 있는데 질문에 대한 답변을 갖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질문은 우리 드라가나 시릭 밀로바노빅 발제자님께 들어온 질문이에요. 지난해 국제적으로 여러 장애인 관련 단체에서 함께 장애인 인권 관점의 세계적 모니터링 조사를 했는데 이 조사를 했던 국제기구나 단체들이 앞으로 이 조사에서 나온 팬데믹 시국에 나타난 장애인 인권 차별이나 침해 문제를 더 적극적으로 어떻게 국제적으로 활동을 할 계획이 있는지, 이 상황에 대한 변화를 가져오기 위한 이 실태조사에 참여했던 기구들이 앞으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또 다른 계획을 갖고 이런 변화를 가져오고자 하는 어떤 활동에 대해 계획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이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 드러거나 시릭 밀로바노님께서 대답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계속 질문에 대한 걸 제가 말씀드리고 답변을 받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우리 패널로 참석해 주신 장애인 차별금지 연대 우리 김성현 사무국장님께 들어온 질문인데요. 메르스 사태에서 지금 소송을 제기해서 소송 중인데 이 소송이 승소하게 된다면 보건복지부가 감염병 시국에 지원 체계를 만들 수 있도록 강제할 수 있느냐, 보건복지부에. 그리고 이 지침이 이 세팅이 되려면 시간이 얼마나 걸리겠느냐라는 질문이에요. 보건복지부 국장 정도는 와야 답변이 되는데 지금 안 계시니까 김성현 사무국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두 개 질문이죠? 네. 자, 순서대로 들어가나 시릭 밀로바노님께서 먼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Yes, thank you for your question. 네, 질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As mentioned before, COVID
COVID-19 Disability Rights Monitor was really 네, an 코로나19 ad hoc response to the crisis. 장애 권익 모니터도 지금의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하나의 일환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위반 사례가 얼마나 되는지에 대한 현황 파악, 실태 조사가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살펴본 결과 상당히 위중한 상황들이 전개가 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말씀드렸다시피 컨소시엄은 7개의 권익 기관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또 다양한 활동을 전개를 하는 그런 기관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Validity Foundation, 유럽의 또 기관, Nationality Alliance, 그리고 Center for Human Rights, 프리토리아 대학의 또 인권센터, 장애 컨소시엄, 또 장애 인권 펀드 등 여러 기관들로 구성이 되어 있었는데 이 7개 기관 같은 경우에 모두 다 국제적인 그런 기구이고 또 국가 차원에서의 여러 지부들을 두고 있었던 그런 기관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공동의 행동 조치라든지 또 권익 옹호 활동들을 구성을 하여서 또 진행을 하고 있기도 하고 또한 글로컬 옹호 활동도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다양한 협회의 내지는 기관들의 그런 일원들이 이런 다양한 활동들을 계획하고 전개를 하게 되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장애인권리위원회에 이런 내용들을 제대로 전달을 하여서 위기에 대해 어떤 일관된 대응을 하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지만 어떤 글로벌 대응이 가능했기 때문이었던 것이고 DRM 모니터를 진행을 했던 기관들이 이 장애인권리위원회에 의해서 초청을 받아서 말씀드렸다시피 미래 대응책을 위한 지침을 마련을 하는데 함께 피드백을 제공하도록 요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제한된 환경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이 문제를 대응하려고 하고 있고 그리고 또 가능한 모든 로컬 단위에서 즉 각각의 국가 단위에서도 여러 활동들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각 대륙에서 여러 국가들에서 이런 활동들이 일관되게 전개될 필요가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전 세계적인 하나의 운동으로서 여러 대응들이 있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각종 긴급 성명 그리고 긴급 권고 등을 이 설문조사가 진행이 되는 동안에도 저희가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런 것도 하나의 활동 중에 하나인데 가장 중대한 위반 사례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긴급 성명도 발표했습니다. I hope I managed to answer. 네, 제가 질문에 대한 답변을 잘 드렸었는지 모르겠는데요.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우리 김성현. 네, 진짜 보건복지부 국장님 정도 오셔야 명확하게 답변하실 수 있는 내용인 것 같은데요. 메르스 소송은 현재 2차 조정을 진행 중입니다. 1차 조정에서 법원이 강제 조정을 시도했지만 복지부가 이제 전혀 받지 않겠다라고 전면 거부하면서 본안 소송으로 진행이 되다가 코로나가 발생하면서 이제 최근에 다시 조정을 법원이 이제 시도해 보고자 해서 2차 조정을 진행 중입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전히 이제 관계자 한 명도 나오지 않는 조정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저희가 조정에서 확인한 것 중에 하나는 현재 보건복지부가 이제 이 감염병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이 지원 체계, 이 K방역이라고 이야기했던 감염병 관리와 관련한 체계를 만드는 그런 사업을 진행 중이라고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안에 지금 장애와 관련한 내용이 특별한 그 안에 특별 분야로 함께 들어가서 진행되고 있지는 않다고 하더라고요. 저희는 이 소송과 관련해 지금 4월달 기일에 마지막으로 저희의 의견을 제시하고 재판부에 본안으로 판단해 달라라고 그렇게 요청을 하려고 합니다. 만약에 이 소송에서 저희가 승소할 경우에 보건복지부는 우리가 요청했던 감염병 관리 체계 안에 장애와 관련한 부분을 명확하게 법률과 같은 정도의 기능을 가져갈 수 있도록 담아가도록 그렇게 아마 조치를 소송의 결과로 받게 될 거고요.
아마 이제 그렇게 된다고 하면 그러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현재 지침으로 흩어져 있는 내용들이 빠르게 정리되고 그 안에 담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법원이 이제 얼만큼 그 시기를 굉장히 앞당겨서 이제 복지부한테 강제를 하는지가 가장 큰 관건이 될 거고요. 또 지금으로서는 이 법원이라는 저희 삼권 분립이잖아요. 이제 법원이라는 이 구조가 행정부에다가 이렇게 이제 강제하는 이런 이제 판결을 내릴 수 있을지가 굉장히 이제 큰 관건입니다. 우리나라는 법 체계나 이제 법원이 가능하면 행정부에 강제하는 결정은 내리지 않는 게 여태까지의 판례 방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이렇게 계속 시간을 끌고 있기 때문에 강력하게 판단을 요청해 보려고 합니다. 뭐 체계가 잘 갖추어지는 건 현재 지침이 잘 정리가 되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게 지침의 수준이 아닌 걸로 만들어지면 아마 이제 코로나가 정리가 되는 시기쯤에 이 지침이 마련되지 않을까, 이 체계가 마련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지만 얼마나 앞당길지는 우리가 얼마나 잘 싸우는지에 달려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후에 좀 좋은 승소의 판단이 나올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이 좀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질문에 대한 답변이 좀 되셨을까요? 네. 이렇게 멀리 세르비아에서 드라가나 스링 밀로바노님이 직접 발제해 주시고 또 질문에 대한 답변 해 주셨고요. 또 우리 정근배 국장님, 김성현 국장님, 조경미 국장님들 나오셔서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 그 정말 생생한 사례들, 이게 한국 사회나 국제 사회나 전혀 이렇게 다르지 않은 공통점이 여전히 우리 장애인은 이 재난 시국에서 발견된 것이 처음이 아니고 오래전부터 우리 국제사회, 한국사회에 뿌리 깊게 내려진 장애인에 대한 그 인식. 장애인은 주체적인 존재가 아니라 항상 돌봄의 대상으로밖에 치부되지 않은 우리 사회의 구조, 그리고 거기에 기반한 비장애인 중심의 사회의 구조들, 이런 것들 때문에 이 재난 시국에서 너무 적나라하게 우리 장애인은 버려졌다. 이 내용들을 구체적인 사례들을 가지고 얘기해 주신 시간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제안하고 요구해야 될 것들이 좀 더 이 재난을 겪으면서 우리는 좀 더 구체적이 됐다. 확인된 그 사무친 그 현실이 오히려 우리는 더 강력하게 주장하고 싸워가야 될 우리의 과제가 된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국 사회뿐만 아니라 전 국제 사회에서 이번에 세계적인 모니터링을 통해서 나왔던 그 결과에 기반한 장애인 권리위원회에서 하고자 하는 탈시설 정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전 국제, 특히 아시아 태평양 협의체에서도 이런 것들이 실제화돼서 우리 한국의 탈시설, 이 재난 시국에 가장 취약하게 인권 침해가 되고 돌아가시고 막 이런 상황들이 계속 발생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것이 계속될 것이고 이대로 간다면,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그만이라고 선포할 수 있을 만큼 우리 당사자와 오늘 여기에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과 함께 힘을 모아서 장애인이 시민으로서의 권리 주체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장애인 정책을 만들어내고 시행하는 주체자가 되는 그런 시대를 기대해 보면서 오늘 분임 5세션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네 분의 발제자와 패널 분들에게 감사와 또 우리가 함께하고 있음을 알리는 큰 박수를 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상으로 이 세션을 마치고요. 다음으로는
이 강원도 국제 지금 장애인 포럼이 진행되고 있는 이 협력 단체로서 한국 장애인 포럼 사무국장이신 우리 최한별 사무국장님께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희 이제 분임 1, 3, 5 세션을 구성 기획에 함께 협력한 한국장애포럼의 최한별 사무국장입니다. 오늘 이렇게 현장에 함께 해주신 여러분, 그리고 온라인으로 무엇보다 굉장히 많은 분, 한 500여 분 정도, 지금 현재도 한 400분 가까이 이렇게 온라인으로 함께 해주고 계신데요. 다시 한번 진심으로 이 연대와 또 지지에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아마 이렇게 많은 분들이 참여해주신 이렇게 관심이 뜨거운 거는 저희가 코로나 시대를 통해서 드러난 이 장애인 차별적인 사회를 정말 바꿔야 된다라는 이 소망에 모두 함께 뜻을 모아주고 계시기 때문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실제로 저희가 분임 135 세션을 구성하면서 상상했던 것보다 더 풍성한 논의들이 많이 오간 것 같아서요. 개인적으로 굉장히 너무 감사드리고요. 초대에 선뜻 응해주신 연사님들, 그리고 무엇보다 좀 시차 때문에 굉장히 오전이나 아주 밤중인데도 기꺼이 초대에 응해주신 해외 연사님들께도 각별히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또 긴 시간 수어 통역에 힘써주신 전영미, 김효정 통역사님, 그리고 동시통역으로 원활한 소통에 힘써주신 동시통역사님들께도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오늘 세션들은요, 추후에 평창기념재단 유튜브 채널에서 다시 보실 수 있다고 하니까 이제 좀 놓쳤던 부분들 있으신 분들, 다시 보고 싶으신 분들은 유튜브 채널에서 다시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 열정적으로 함께해 주신 연대와 지지를 발판 삼아서 앞으로 KDF도 이 국내 연대를 더욱더 굳건하게 다져나갈 수 있도록 열심히 활동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리고 또 여기 오늘 온라인으로 참여해 주신 분들도 앞으로 KDF의 활동에 많이 열심히 연대해 주실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그리고 내일 폐회식이 또 있습니다. 내일 폐회식에는요, 평창포럼 이제 저희가 3회째를 맞이했는데요. 앞으로 또 쭉쭉 뻗어나가 평창포럼의 미래를 또 함께 모색해보는 자리, 랩업 세션이 마련되어 있다고 하고요. 그다음에 중증장애인의 노동권 실현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실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됐다고 합니다. 노들 음악대에서 아주 모니터를 뚫고 나갈 흥을 보여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자리에도 함께 온라인으로 꼭 함께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요청드리면서 저는 이것으로 인사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모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